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으며 스스로를 위로하곤 하는데요. 특히 유튜브 사연 채널을 켜놓고 그 이야기들에 귀 기울이다 잠드는 것이 어느새 제 오랜 습관이 되었답니다. 어쩌면 저도 그 채널의 열혈 애청자 중 한 명이겠네요. 요즘은 하루에 못해도 두세 편은 꼭 챙겨 듣고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이 공감할 만한 콘텐츠이다 보니 자연스레 부모님과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대화가 늘더군요. 늘 듣기만 하던 이곳에 제 이야기를 보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과연 다른 사람들이 귀 기울여 줄지, 그리고 제가 쓴 이 글이 사연으로 채택될 수 있을지 설레면서도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여러분 중에는 결혼하신 분들이 더 많으실까요? 다들 지금 행복하신가요? 어릴 적 저는 결혼이란 마치 동화 속 이야기처럼 사랑만이 가득한 아름다운 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결혼만 하면 매일매일이 행복할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이 있었죠. 하지만 어른이 되고 제가 직접 겪어본 결혼은 제가 꿈꿔왔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생각만큼 늘 행복하지만은 않더군요. 특히 언제나 남의 편이었던 제 전남편은 제 인생에서 정말 지우고 싶은 큰 오점이었습니다. 제가 이 사연을 쓰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바로 그 남편이라는 존재 때문이죠. 지금부터 제가 한때 내 편이라고 굳게 믿었던, 하지만 알고 보니 철저하게 남의 편이었던 제 전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1살 연상이었던 전남편과 부산의 한 입시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며 처음 만났습니다. 같은 학원에서 일한 지는 2년 정도 되었을 때였지만 그전까지는 서로 얼굴 한 번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어요. 저희 학원이 그 지역에서는 꽤 규모가 큰 편이기도 했고 저는 고3 수험생들을, 전남편은 중등부 학생들을 담당했었거든요. 그러다 학원 내부적으로 팀 편성이 새롭게 이루어지면서 전남편이 고3 담당 라인으로 오게 되었고 그때서야 비로소 서로 안면을 트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학을, 전남편은 국어를 가르쳤는데 비슷한 또래여서 그런지 금방 친하게 지낼 수 있었죠. 그 나이 때 학생들이 원래 좀 짓궂기도 하잖아요. 학원에서 저와 전남편은 학생들 사이에서 최고의 가십거리였습니다. 쌤, 국어쌤이랑 어제 같이 저녁 먹으러 가는 거 봤어요. 두 분 혹시 사귀시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요. 아이들에게 저희 두 사람의 이야기는 아마도 지루한 입시 생활의 작은 즐거움이자 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참, 이게 분위기에 사람이 휩쓸리는 건지 아니면 여러 사람의 바람이 정말 현실이 되는 건지 전남편과 저는 학생들의 수군거림처럼 점차 서로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실제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죠. 그렇게 어쩌면 떠밀리듯 시작된 연애는 자그마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어졌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에 골인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부부가 같은 직장을 다니거나 함께 가게를 운영하면 많이들 싸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 점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 두 사람 모두 학원 일을 하다 보니 일반 직장인들과는 생활 패턴이 조금 달랐거든요. 남들이 한창 출근 준비를 하는 아침 시간에 저희는 쉬고 있고 남들이 퇴근하는 저녁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일이 시작되는 그런 패턴이었죠. 전남편을 만나기 전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교제했을 때는 이런 생활 패턴이 맞지 않아 다투는 일이 잦았거든요. 어쨌든 저희는 정말 잘 지냈습니다. 퇴근 후에는 서로 그날 있었던 학생들 반응이나 강의 평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손잡고 함께 출퇴근하는 소소한 일상이 행복했습니다. 지혜야, 이거 먹고 수업해. 짠. 지혜, 내가 먹고 싶어 했던 마카롱 사왔지. 지혜야, 우리 내일은 내가 가고 싶어 했던 신상 카페 가볼까? 전남편은 참 다정다감했고 세심하게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꼭 저희 아빠처럼 말이에요. 당신한테서 꼭 우리 아빠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의제가 이렇게 말하면 응? 아빠 냄새? 그거 혹시 아저씨 냄새라는 거 아니야? 라며 장난스레 되묻곤 했죠. 에이, 그게 아니라 정말로 당신 품에 이렇게 안겨있으면 너무 포근해서 좋다고. 저는 친정아버지를 일찍 여인 탓인지 남편의 그런 살뜰한 챙김이 싫지 않았습니다. 저를 안아주는 남편의 품은 정말이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포근한 곳이었으니까요. 친정어머니도 제가 그렇게 안정감 있게 사랑받으며 지내는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해하니 엄마는 참 마음이 놓인다 이라며 좋아하셨습니다. 그렇게 마냥 행복한 날들만 계속될 거라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탓일까요? 하늘은 마치 이제는 좀 적당히 행복해야지 라고 말하는 듯 저에게 하나의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저희 친정 쪽으로 유방질환 가족력이 있어서 저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딸은 엄마의 병력을 많이 담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20대 초반부터 꾸준히 신경 써오고 있었죠. 항상 별다른 이상 소견 없이 검사를 받아왔기에 그날도 가벼운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아무 문제 없겠지 하면서 말입니다. 왼쪽은 괜찮은데 오른쪽 모양이 조금 이상하네요. 그런데 한참 동안 초음파 화면을 들여다보시던 의사 선생님께서 오른쪽 가슴에서 혹이 보이는데 일반적인 물혹과는 모양이 조금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양이 좋지 않다고요? 이건 조직 검사를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걱정이 안 될 리가 있나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하고 며칠 밤낮을 끙끙 앓으며 애써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을 거야. 설마 암이겠어? 라고 수없이 되뇌었죠. 하지만 나이는 암 앞에서 아무런 상관이 없었나 봅니다. 검사 결과 모양이 좋지 않았던 그 혹은 결국 좋지 않은 세포, 즉 암세포였던 거죠.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정말 아주 극초기에 발견되어서 항암 치료 없이 수술로 해당 부위를 제거하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혜, 내가 엄마 잘못 만나서 이런 수술까지 다 하게 되는구나. 우리 아가 안쓰러워서 어떡하니. 엄마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내내 당신 탓이라며 그렇게 미안해하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게 무슨 엄마 탓이야. 그런 생각하지 마, 라며 오히려 엄마를 다독였죠. 정말 엄마 탓이 아닌거려. 제 몸에서 생긴 병인데 그게 어떻게 엄마 탓이겠어요. 어쩌면 제가 제 몸 관리를 소홀히 한 탓이겠죠. 그렇게 엄마와 남편을 뒤로 하고 저는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수술은 정말 깔끔하게 잘 끝났습니다. 대신 매년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받아야 했고 여성 호르몬 억제제를 꾸준히 복용해야 했지만요. 지혜 씨, 몸은 좀 어때요? 아마 앞으로는 수술한 쪽 팔을 많이 사용하면 좀 뻐근할 수 있어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스트레스는 무조건 덜 받아야 하고요. 먹는 것도 항상 신경 쓰셔야 합니다. 수술 후에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당부도 그렇고 저 스스로도 덜컥 겁이 났습니다. 모든 병이 그렇듯 관리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다시 재발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두려움이 가장 컸습니다. 한 1년 정도만 쉴까봐 입시 과목학원 강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 짧게 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아이들도 갑자기 선생님이 바뀌었다가 다시 돌아오면 적응하기 힘들어하고요. 원장님과 상의한 끝에 1년 정도 휴직하고 몸을 추스른 뒤 복직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이 나왔죠.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기에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남편의 대답은 참으로 매정했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 내 말은 수술한 거 회복하는 건 당연히 중요하지. 그런데 완전 극초기라고 했고 한 일주일 정도만 대체 강사구해서 수업하고 바로 복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 아직 나이도 젊어서 금방 회복될 텐데. 무슨 소린지. 그 말을 듣는데 남편은 혹시 제가 일하기 싫어서 엄살을 부린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런 생각마저 들더군요. 그렇죠. 젊은 나이니 회복도 빠를 테고 일하면서도 몸을 챙길 수는 있겠죠. 그래도 방금 수술하고 퇴원한 사람한테 하기에는 너무 솔직하고 차가운 말 아닌가 싶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생각해? 그래. 체력도 금방 회복될 거야. 그런데 스트레스가 가장 무서운 것 같아서. 아이들 수업하는 게 나 혼자 좋다고 대충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험 기간 맞춰서 제대로 하려면 아무래도 내가 신경 써야 할 게 너무 많잖아. 그거야 그렇지.
그런데 굳이 1년씩이나 통째로 쉴 필요가 있냐는 거지. 내 말은? 아직 젊은데. 나는 그게 당신 경력에 괜히 흠집 생길까 봐 걱정돼서 그래. 자기 설마 내가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여기는 건 아니지? 아니, 솔직히 우리 맞벌이로 빠듯하게 생활하면서 집도 좀 더 무리해서 구한 건데 당신이 1년이나 쉬어버리면 그게 좀 타격이 크지 않을까 싶어서 너무나 서운하고 서러웠습니다. 여러분, 저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저는 정말이지 단 하나의 거짓말도 보태지 않고 그 당시 남편이 저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입니다. 당시에는 워낙 충격적인 말들이라 아직까지도 그 순간의 공기, 남편의 표정 하나하나까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데도 남편은 계속해서 애둘러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고 서러움을 키웠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혜야, 내 마음 알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응. 우리 주말마다 같이 공기 좋은 데 가서 힐링하고 오면 되잖아. 울지 않으려 애를 썼지만 눈물은 자꾸만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흐르는 눈물을 꼭 참아가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주말에는 특강해야 하잖아. 특강을 해야 당신이 좋아하는 돈 실컷 벌 수 있을 테니까. 내가 쉬는 게 그렇게 싫어. 돈이야 또 벌면 되는 거 아니야? 대출금 그까짓 거 걱정하지 마오.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에서 꼬박꼬박 똑같이 낼게. 당신은 내 몸보다 돈이 먼저구나. 내가 일을 쉬어서 못 버는 그 돈이 지금 아까운 거지, 안 그래? 저는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내가 1년 동안 쉬는 게 그렇게 아까운 거냐고 말입니다. 남편은 제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그렇게 가만히 있기에 저에게 미안해서 그러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래, 당신 몸이 먼저지. 나도 당연히 당신 몸이 최우선이야. 대신 당신이 휴직 기간을 갖더라도 우리 결혼 전에 서로 약속했던 거에 대한 책임감은 갖고 생활했으면 좋겠어. 결국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결혼 전에 남편의 제안으로 저희는 몇 가지 결혼 생활 원칙을 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서로 맞벌이를 하니 주택대출금과 공동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은 각자 벌어서 각자 알아서 쓸 것, 그리고 양가 부모님 용돈도 각자 부모님께는 각자가 알아서 챙겨드리기로 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 인간은 제가 휴직을 하게 되면 자신이 그런 경제적인 부담을 다 떠안게 될까 봐 그게 싫어서 저에게 계속 일을 하라고 종용했던 것이었습니다. 당신도 당신이 벌어서 쓰던 사람인데 아무래도 일을 쉬다 보면 좀 궁핍해지지 않겠어? 그래서 나는 당신이 쉬면서 금전적으로 좀 힘들어질까 봐 걱정돼서 얘기한 거였어. 뭐 대출금이야 내가 한두 번 더 내는 게 뭐 그리 큰 문제겠어. 그런데 장모님 용돈도 그렇고 당신이 아무래도 돈이 부족할 테니 장모님 용돈은 꼭 드려야 하는 거니까. 남편의 말은 계속 똑같았습니다. 일을 쉬면 내가 돈이 부족할 텐데 그럼 장모님 용돈도 제대로 못 드리고 그러면 당신이 속상하지 않겠냐고요. 더군다나 병원비도 꽤 나갈 텐데 라면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저런 말을 들으면 어떠실 것 같나요? 저는 정말이지 그 순간 남편에 대한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저런 인간의 말에 반응하며 우는 것조차 아깝다는 생각에 손톱으로 손바닥을 찍어 상처를 내는 줄도 모르고 주먹을 꽉 쥐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걱정하지 마. 당신한테 돈 달라고 손 벌릴 일 없어. 내가 모아둔 돈으로 치료받고 우리 엄마 용돈 드리고 다 알아서 할 거야. 저는 남편에게 걱정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돈으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결할 것이고 들어놓은 보험도 있으니 치료도 내가 알아서 다 하겠다고요. 그 인간, 그제야 미간에 잡혔던 주름이 펴지더니 안심하는 듯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러고는 정말 힘들면 쉬어오라고 말하는데 마음 같아서는 더 심하게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그냥 꾹 참았습니다. 여기서 더 감정을 소모했다가는 정말로 병이 재발할 것만 같았거든요. 나 잠시 바람 좀 쐬고 올게요. 폭풍 같았던 그날의 다툼이 지나고 얼마 안 있어 저희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듯 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했으며
돈 문제만 빼고는 저에게도 예전과 똑같이 대했습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남편에게 깊은 상처를 받은 상태였다는 것과 저는 일을 쉬고 있다는 것, 그 두 가지뿐이었죠. 그래도 그 당시에는 남편이라고 저를 챙겨주고 다정하게 대하는 그 인간에게 나름대로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사실 바보같이 많이 의지했었죠. 변명을 하자면 제가 당시 속마음을 털어놓고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남편뿐이었거든요. 가뜩이나 다 내 탓이다. 내가 미안하다라며 자책하시는 엄마에게 힘든 내색은 당연히 할 수 없었고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들에게도 괜히 아픈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지 않아 늘 씩씩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런데 사랑과 재채기와 가난은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는다고들 하잖아요. 그중 세 번째인 가난. 감히 가난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저는 점차 금전적으로 쪼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당연히 얼굴에도 티가 났겠죠. 지혜야, 너 요즘 무슨 일 있어?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여? 아니야, 아무 일 없어. 저기, 지혜야. 혹시 내가 돈 좀 빌려줄까?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일 없다고 했잖아. 그냥 엄마 생활비 때문에 조금. 다행히 저희 집 사정을 잘 아는 오랜 친구였고 친구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선뜻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갚을 필요 없으니 얼른 엄마께 보내드리라고 하면서요. 저는 평소 제 자신에게는 돈을 잘 쓰지 않는 편입니다. 굳이 비싼 물건을 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옷 한 벌을 살 때도 한 달은 좋게 고민하고 사는 편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제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낌없이 쓰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친정어머니께 드리는 생활비였습니다. 저희 친정은 형편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외동딸인 저 하나였고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머니 혼자 온갖 굳은 일을 다 하시면서 저를 키워내셨죠. 생전에 아버지께서 사업 실패로 남기고 가신 빚이 있어서 그 빚을 갚으랴, 어린 저를 키워내랴, 어머니가 혼자 힘으로 돈을 모으시기에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성인이 되어서는 대학 시절부터 꾸준히 과외를 했고 졸업 후에는 학원 강사로 일하며 돈을 벌어서 예전보다는 조금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이것저것 포함해서 매달 100만 원씩은 꼬박꼬박 엄마께 생활비로 들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 유방암이 엄마를 찾아왔고 엄마는 저보다 발견이 늦으셨던 탓에 수술 후에도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관리를 정말 잘하신 덕분에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 한 번의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지혜야, 엄마 이제 다시 일해도 될 것 같지 않니? 에휴, 엄마도 참. 됐어. 그런 소리 하지 마. 항상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 엄마, 내가 생활비 꼬박꼬박 보내주는데 뭐가 걱정이야. 엄마는 저에게 생활비를 받는 것이 미안하다며 굳이 다시 일을 하셔야겠다고 말씀하시곤 했죠. 사실 자식 입장에서는 평생을 일만 하신 부모님이 또다시 일터로 나서는 모습이 반갑지만은 않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그게 아니셨나 봐요. 결국 저희가 타협점을 찾은 것이 파트타임으로 잠시 일을 하시는 거였죠. 딸, 이제 돈 안 보내줘도 괜찮아. 엄마도 이렇게 일하니까? 됐어, 엄마. 엄마 딸, 충분히 여유되니까 걱정하지 마. 거짓말이었습니다. 일을 쉬면서부터는 그동안 조금씩 모아두었던 돈을 쪼개서 생활하고는 있었는데 점점 잔고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죠. 저도 결혼 후에 새로 구한 집 대출금에 엄마 용돈, 그리고 제 앞으로 된 학자금까지 갚아나가다 보니 막상 제가 모아둔 돈이 그리 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복직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금방 갚겠다고 하면서요. 남편도 저희 친정 상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으니 조금은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혹시 이번 달 한 번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복직하면 바로 갚을게.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달리 남편은 혀를 끌끌 차며 이럴 줄 알았다는 듯이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 지혜야. 내가 정말 이럴 줄 알고 그때 그렇게 얘기했던 거야. 일주일이나 길어야 한 달만 쉬라고 했잖아. 이게 대체 뭐 하는 거냐고.
나는 부부 사이에 이렇게 사적인 문제로 돈 이야기하는 거 정말 너무 싫어. 정말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정색을 하면서 저에게 저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사적인 일로 부부 사이에 돈 이야기가 오가는 게 얼마나 싫은지 아냐면서요. 그러면서 저에게 제가 휴직하는 동안 자신이 대신 냈던 집 대출 이자에 대해 쭉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마치 12개월 가까이 남편 혼자 모든 대출금을 감당한 것 같죠? 아닙니다. 딱 2번이었어요. 딱 2번 대신 내줬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자기가 내겠다고 먼저 말해놓고선 말이에요. 여보, 그거 2번. 당신이 먼저 내겠다고 했을 때 내가 싫다고, 내가 낸다고 했었잖아. 그걸 그렇다고 덥석 알겠다고 하면 어떡해? 그건 그냥 예의상 한번 해본 말이지. 예의상. 지금 이게 무슨 회사에서 부장님 커피 한 잔 누가 살지 눈치 보는 그런 상황이야. 점점 저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의 막말은 이미 도를 넘어서고 있었거든요. 지혜야, 너는 왜 이렇게 생각이 어리니? 왜 그렇게 책임감이 없어? 우리가 결혼 전에 서로 약속했던 거면 당연히 끝까지 지키는 게 맞는 거야? 가족이라고 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약속의 선을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건 정말 너무 실망스럽다. 남편은 저런 해괴한 논리를 펼치면서 자기가 왜 저를 도와줘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이런 상황까지 미리 다 예상하고 감안해서 휴직을 결정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요. 그러면서 지금 시댁도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덧붙이는 겁니다. 힘들다고? 아, 그래서 그렇게 힘드셔서 시부모님 이번에 해외여행 안 가신 거였구나. 원래 계획대로라면 한 달은 좋게 다녀오실 것을 당신이 너무 힘들어서 일주일밖에 못 보내드린 거였어. 남편은 제 말에 순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소리냐며 버럭 화를 내길래 그날 낮에 형님과 통화했던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었죠. 사실 제가 남편에게 돈 이야기를 꺼냈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보다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아서였어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날 낮에 큰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었거든요. 동서, 몸은 좀 괜찮아요? 네, 형님. 그럼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다른 게 아니라, 글쎄 도련님이 이번에 돈을 이렇게나 많이 보냈지 뭐예요. 동서도 지금 힘들 텐데. 참, 부럽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더군요. 알고 보니 남편이랑 큰아주버님이 돈을 모아서 시부모님 해외여행을 보내드리기로 했는데 남편이 생각보다 돈을 좀 더 많이 보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그래도 저보다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혹시 조금 도와줄 수 있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본 거였습니다. 복직하면 바로 갚겠다고 하면서요. 그 인간, 제가 이 이야기를 시부모님을 통해 전해 들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겠죠. 표정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어서는 더듬더듬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왜 우리 결혼 전에 서로 약속했던 거 있잖아. 각자 부모님은 각자 알아서 챙기기로 한 거이. 내가 우리 부모님 여행 보내드린 게 뭐 그렇게 잘못된 거야? 그래, 잘못된 건 아니지. 그런데 그렇게 돈 보내드려서 지금 당신이 힘들다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사람마다 힘든 기준은 다 다른 거지. 남편은 제가 혹시라도 전화통화 내용을 엿들을까 봐 그랬는지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런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원래 여자들은 결혼만 하면 일 안 하고 남자 돈으로 편하게 먹고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당신 지금 나한테 모욕감을 주려고 작정한 거야? 모욕. 아니, 사실이 그렇잖아. 내가 당신 휴직하기 전에 분명히 얘기했던 거고. 심지어 내가 당신 대신 대출금도 2번이나 혼자서 다 냈어. 그리고 막말로 장모님 지금 혼자 지내시는데 굳이 그 집에서 계속 사실 필요 있어? 그 집 팔아서 작은 원룸으로 이사 가시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 저희 엄마가 사시는 집이 무슨 대궐같이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라면 제가 진작에 다 팔았겠죠. 방 2칸짜리 작은 빌라에 혼자 살고 계십니다. 혼자 사시든 둘이 살든 몇 명이 살든 나이 드신 부모님을 혼자 지내시게 하면서 달랑 원룸에 모셔다 놓는 거.
당신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제가 따지니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참 유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자기는 부모님이 두 분이 함께 사시는데 어떻게 원룸에서 사시게 할 수 있겠냐면서요. 정말 제가 왜 저런 속 좁은 인간이랑 결혼을 했던 건지 나중에는 저 자신에게 너무나 화가 나더군요. 그래, 당신이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충분히 알아들었어. 당신 그렇게 힘들 때 내가 괜히 돈 얘기 꺼내서 정말 미안하게 됐다.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남편은 제 단호하고 강경한 태도에 그제야 조금 누그러졌는지 그럼 아주 조금은 빌려줄 수 있다면서 한 20만 원 정도면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됐다고 했습니다. 그 돈 아껴서 시부모님께나 더 보내드리라고 쏘아붙였죠. 저도 더 이상 그 인간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로 하고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 문득 생각난 건데 그 인간이 과거에 얼마나 최악이었는지 아세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건 남편과는 달리 시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셨다는 겁니다. 한 번은 시어머님께서 전화를 하셨죠. 남편 편에 제가 좋아하는 잡채랑 갈비찜을 해서 보냈으니 잘 챙겨 먹으라고요. 그런데 택배가 도착했다는 안내 음성 메시지가 나온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남편이 도통 집으로 올라오지를 않는 겁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어 걱정되는 마음에 주차장으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남편 차에 희미하게 등이 켜져 있었어요. 멀리서 보니 남편이 차 안에서 꼼지락꼼지락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았죠.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정말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인간 뭐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음식을, 그것도 시어머님이 저 먹으라고 정성껏 챙겨주셨던 그 음식을 허겁지겁 먹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다가온 줄도 모르고 정말 맛있게도 먹고 있더군요. 한참을 어이없이 바라보다가 차창을 가볍게 두드리니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 마냥 화들짝 놀라서는 얼른 차 안에 실내등을 끄고는 후다닥 내리는데 그 모습에 남아있던 정마저 뚝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으로 마구 퍼먹은 건지 손에는 기름기가 반들반들했고 입가에도 양념이 잔뜩 묻어있는 꼴이었습니다. 하. 봤어. 미안.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먼저 좀 먹었어. 와. 진짜 멋있다. 당신. 자기도 한번 먹어봐 하면서 그릇을 불쑥 내미는데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갈비찜은 한 서너 조각 남아있었나? 잡채는 두어 젓가락이면 다 사라질 만큼만 남아있었네요. 그 당시에는 그냥 너무 추한 거 아니야 라며 타박하는 정도로 넘어갔던 것 같은데 제가 대체 왜 그때 헤어지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아무튼 친정엄마 용돈 문제로 남편과 크게 다툰 그날 이후부터 저도 그 인간에게 확실하게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공평한 반반, 내가 제대로 한번 보여주겠다는 마음으로요. 유치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쩌겠어요. 저도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 거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빨래도 제 것만 하고 설거지도 제가 먹은 그릇만, 반찬도 제가 먹을 것만 따로 만들어서 제 이름을 적어 냉장고에 넣어뒀습니다. 남편도 자존심이 상했는지 꼭 참고 자기가 쓸 물건, 자기가 먹을 음식만 알아서 챙기더군요. 그러다 며칠 뒤 자기가 갈아입을 속옷이 없었는지 저한테 다급하게 와서 혹시 빨아둔 속옷 없냐고 묻더라고요. 당신 속옷은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여보,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집에 있으면서 그것 하나 못 해줘? 진짜 해도 너무한다. 정말. 집에 있는 게 뭐? 내가 집에 있으면서 당신한테 뭐 해달라고 부탁한 적 단 한 번이라도 있어? 그리고 우리 어차피 대출금 다 갚으려고 같이 사는 거 아니었어? 나는 당신이 그런 의미로 나랑 같이 사는 줄 알았지. 저는 내가 먼저 공평하게 반반하자고 한 거 아니냐. 그러니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라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치사하다느니 어이가 없다느니 온갖 짜증을 내며 난리를 치더군요. 저는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어차피 제 입만 아플 테니까요. 자기 혼자 한참을 난리치더니 결국 지쳤는지 그만하겠다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아니야, 미안해할 필요 없어.
나도 당신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너무 편하고 좋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자라고 말해줬죠. 그 뒤로 저희 사이에는 계속 냉랭한 기운만 감돌았습니다. 저도 복직하기 전에 제 살 길은 제가 알아서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다 문득 제가 하는 강의 영상을 유튜브에 한번 올려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의하는 거야 어차피 집에서 혼자 하면 되는 일이니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했거든요. 남편은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을 때면 옆에서 기웃거리며 그거 한다고 뭐 얼마나 되겠어? 요즘 인기 많은 영상들은 다 광고 쓰고 돈으로 밀어붙이는 거야 이라면서 자기가 돈이라도 좀 빌려줄까? 이따위 소리를 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꼭 그렇게 비꼬듯이 말해야 속이 시원해. 나 화난 거 아니야? 그냥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건데 왜 당신이 그렇게 발끈하고 난리야? 아휴, 정말 구질구질하다. 구질구질해. 그냥 맘 편하게 파트타임으로라도 수업을 다시 나가던가 해. 난 분명히 얘기했다. 괜히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 남편은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무시했습니다. 분명 얼마 못 가서 하다가 관둘 거라고 장담했죠. 저는 그럴수록 더 이를 악물고 좋은 강의를 만들어내는 데에만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노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 채널의 조회수가 눈에 띄게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꽤 많은 수의 구독자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남에 있는 아주 유명한 대형 입시학원에서 저에게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만 강남에 있는 학원으로 옮기게 되면 남편과는 어쩔 수 없이 주말부부로 지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제 몸도 많이 좋아졌으니 강남으로 가서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조금 망설이며 만류하는 듯 하더니 제가 받게 될 급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나서는 당장이라도 가라며 등을 떠밀었습니다. 돈에 미친 인간이라는 것을 제가 잠시 잊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저희는 주말 부부가 되었습니다. 흔히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들 하는데 저희 부부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서로 떨어져 지내니 오히려 더 애틋해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따뜻한 대화도 더 많이 하게 되었죠. 주말에 잠깐씩 만날 때면 꼭 연애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사이가 좋았습니다. 여보, 나 이번 주말에는 특강이 잡혀서 아무래도 못 갈 것 같아. 정말 미안해. 그래. 아쉽다. 일주일에 겨우 한두 번 보는 건데.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일도 중요하니까. 밥 잘 챙겨 먹고 다음 주에는 꼭 보자의 시간이 갈수록 제 강의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평이 좋게 소문이 났고 저는 주말까지 반납하고 특강을 해야 할 만큼 많은 수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과는 2주에 한 번, 심지어 한 달에 한 번 겨우 얼굴을 볼 정도로 바빠졌습니다. 대신 돈을 정말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강남으로 옮긴 지 1년여 정도 지났을 뿐인데 믿기지 않을 만큼 통장에 돈이 쌓여갔고 그 덕분에 친정엄마께도 그동안 해드리고 싶었던 것들을 원없이 해드릴 수 있게 되었죠. 친정엄마가 편히 사실 수 있는 아담한 집도 한 채 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예전부터 작은 카페를 하나 운영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나서 그것도 자그맣게 차려드렸습니다. 돈을 버니 친정엄마께 이것저것 해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예전에 부산에서 학원 강사로 일하며 벌던 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액수 차이가 많이 났죠. 이 정도 수입이라면 얼마든지 엄마께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늘 남편이 걸렸습니다. 어쨌든 저 때문에 원치 않는 독수공방 신세로 지내고 있으니 말입니다.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그 주 금요일에 깜짝 서프라이즈를 해줄 작정으로 몰래 부산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보, 나 이번 주도 특강 때문에 아무래도 못 내려갈 것 같아. 미안. 아, 이번 주도 못 오는 거야? 당신 정말 보고 싶은데 너무 아쉽다. 그래도 다음 주에는 꼭 올 거지? 알았어. 보고 싶다. 밥 잘 챙겨 먹고 있어. 그렇게 남편에게는 바빠서 못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서 말이에요.
오랜만에 남편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해 먹이고 싶어서 이것저것 장도 한아름 봐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꼭 어린 시절 소풍 가는 것처럼 마음이 두근거리고 설레었죠. 오랜만에 찾은 우리 집 현관문 앞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그때 안방문이 벌컥 열리며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오빠야. 안방에서 나온 그 여자는 오빠를 찾는 듯 오빠 라고 말하며 잠옷 차림으로 나왔죠. 그 여자는 저와 눈이 딱 마주치자마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방으로 다시 후다닥 들어가 버리더군요. 저는 순간적으로 눈앞의 사태가 제대로 파악이 되질 않아 한 1분 정도는 멍하니 현관에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순간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던지고 안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문을 안에서 잠갔는지 아무리 손잡이를 돌려도 열리지 않았어요. 문 열어요. 당장 문 열어. 아무런 기척도 없더군요. 정말 간신히 이성을 붙잡고 참고 참아가며 얘기한 건데 저도 모르게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결국 창고에서 망치를 꺼내와 안방 문고리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고리는 힘없이 부서져 나가 떨어졌죠. 안방으로 들어서니 그 여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옷장 쪽에서 누군가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혼자야? 아니, 그게 아니라 옷장 문을 벌컥 열어젖히니 그 여자가 잔뜩 웅크리고 앉아서는 남편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여자의 손에서 전화기를 빼앗아 그대로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죠. 그런데 그 여자, 얼굴이 꽤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남편과 제가 같이 일했던 학원의 데스크 직원이었습니다. 이름은 민지였죠. 너,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니? 저의 싸늘한 물음에 그 여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 하냐고, 여기서. 그런데 그 여자애, 저를 보더니 갑자기 피식하고 비웃는 겁니다. 저도 거기서는 더 이상 이성의 끈을 붙잡고 있을 수가 없어서 사실 그 이후의 상황은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제가 그 여자의 뺨을 사정없이 내리쳤던 것은 똑똑히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는 그 여자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거실로 끌고 나갔죠. 그러자 그년이 저에게 바득바득 악을 쓰며 소리를 치더군요. 뭐가 그리 잘났다고 저한테 오히려 큰 소리를 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빠가 당신이랑 곧 이혼할 거라고 했어요. 여자가 이렇게 드세고 기가 세니까 오빠가 숨을 못 쉬겠다고요. 돈 버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남편이 저랑 곧 이혼할 거라고 했다더군요. 남편이 저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했다면서요. 제가 부산에 내려오기 어렵다고 전화했던 주말이면 저한테는 그렇게 아쉽다고 보고 싶다고 해놓고는 실제로는 집으로 그 여자애를 불러들여 계속 같이 있었다면서 심지어 평일에도 자기가 이 집에 들어와서 지내는 거 정말 몰랐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참, 주둥이를 어찌나 잘도 나불거리는지 다시 한번 똑똑히 얘기해보라며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켜서는 그 여자의 면전에 갖다 댔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그리 신났는지 아까 했던 말을 다시 그대로 내뱉더군요. 남편이랑 평일 내내 이 집에서 같이 지냈고 남편이 저랑 곧 이혼할 거라고 했다고요. 얘기 다 했니? 네, 다 했어요. 진짜 귀찮지도 않아요. 뭐 이렇게 예고도 없이 갑자기 찾아오면 오빠가 좋아할 것 같아요. 당신 오는 거 오빠가 엄청 귀찮아하고 싫어해요.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는 것도 꼴 보기 싫고 비위 맞추기도 짜증난다고 했다고요. 실실 웃으며 저를 비아냥거리는데 너무나 화가 나서 그 여자의 뺨을 수도 없이 내리쳤습니다. 그 여자애도 지지 않고 제 머리채며 옷이며 마구잡이로 잡아뜯었죠. 바로 그때 남편이라는 인간이 룰루랄라 콧노래를 부르며 집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그년이랑 같이 사이좋게 마시려고 그랬는지 커피를 2잔 사들고서 말입니다.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지금도 그 인간의 표정이 잊히지가 않는 게 저를 한 번 보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 여자를 한 번 보더니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저벅저벅 저에게로 걸어와 다짜고짜 제 뺨을 내리쳤습니다. 너 미쳤어. 얘한테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오빠, 상간녀는 남편에게 달려가 안겨서는 서럽게 엉엉 울고 있었고
저는 바닥에 나뒹굴어져서는 힘없이 쓰러져 있었죠. 남편은 제가 아닌 그 상간녀를 자신의 품에 꼭 안고서 말입니다. 그리고서는 저에게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어떻게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놔. 미친 거 아니야? 민지야, 괜찮아. 봐봐. 이게 다 뭐야? 옵. 아까 저 사람이 갑자기 와서 아주 애지중지, 가관도 아니더군요. 바닥에 쓰러져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눈물이 나는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짜증이 났고요. 잘들 논다. 아주 잘들 놀아. 너, 나 없는 동안 내내 이러고 살았던 거야? 그렇게 어린 년이랑 놀아나면서? 미리 말을 좀 해주지 그랬어. 주말에 부산 내려올 때마다 저 여자 보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니? 응? 얘기를 좀 해봐라. 그래. 그렇게 숨막히게 바락바락 떠들어대는 너 같은 여자랑 살다가 우리 민지 만나니까 아주 살 것 같더라. 민지는 내 말에 귀 기울여주고 상냥하고 살갑게 얼마나 잘해주는지 알아? 너는 좀 반성이라는 걸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정말 그때 가장 비참했던 게 뭔 줄 아세요? 남편이 저런 막말을 하는 것보다 저 상간녀 앞에서 그런 치욕스러운 꼴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이지 견딜 수 없이 비참했습니다. 반성. 진짜 할 말이 없다. 이혼하자. 그게 내가 진심으로 바라는 거잖아. 내가 미안하게 됐네. 여우처럼 꼬리 치지를 못해서 내가 참 미안하다. 그래, 너희 둘이 아주 잘 살아봐. 이혼하자고. 선민지. 너, 지금 내가 한 그 선택이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똑똑히 기억해둬. 그리고 오늘 이 순간을 절대 잊지 마. 알았지? 더는 그 인간들과 한 공간에서 말 섞고 싶지도 않았고 쓸데없는 실랑이를 벌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너, 아까 나 때렸지? 나도 딱 한 대만 때리자 그 남편에게 다가가 있는 힘껏 그 인간의 뺨을 한 대 후려갈기고 그대로 집을 나왔습니다. 그날을 마지막으로 저의 짧았던 결혼 생활도 완전히 끝이 났죠. 상간녀가 자기 입으로 술술 불었던 그 녹음 내용 덕분에 위자료도 두둑하게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어떠한 귀책 사유도 없었기에 재산 분할 문제도 없이 아주 깔끔하게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서울에 새로 집을 구했습니다. 자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넓은 전셋집을 구했죠. 친정어머니와 함께 살 집으로요. 엄마가 운영하실 작은 가게도 기존에 부산에서 하던 것보다는 규모가 조금 작아졌지만 새로 이사한 집 근처로 아담하게 구해드렸습니다. 저는 어쩌면 처음부터 결혼이라는 제도와는 맞지 않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엄마한테 사드리고 싶은 거 마음껏 사드리고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정말 화려한 싱글 라이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한 건 제대로 한 게 있는데요. SNS에 보면 카카오톡처럼 달 수도 있는 친구나 새로운 친구 같은 게 뜨잖아요. 거기에 그 상간녀가 며칠 뒤에 생일이라고 떡하니 뜨는 거 있죠. 그걸 또 제가 우연히 발견한 거고요. 예전에 어디선가 상간녀 생일에 맞춰 특별한 생일 선물을 해줬다는 통쾌한 복수 글을 읽었던 기억이 나서 저도 똑같이 한번 해줬습니다. 돈 열심히 벌어서 뭐 하겠어요. 이렇게 좋은 일에 베풀면서 사는 삶이 진정 아름다운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간녀에게 아주 특별한 생일 선물을 하나 해줬습니다. 상간녀와 전남편 놈이 같이 살고 있는 아파트 전체, 각 세대 현관문마다 전단지를 하나씩 부착했습니다. 비위도 참 좋은 그 상간녀와 전남편은 저랑 한때 같이 살았던 그 집에 그대로 살고 있었거든요. 전단지 내용은 아래 글고 그대로 적어서요. 1207호에 살고 있는 제 전남편을 깔끔하게 분리수거해 가신 상간녀 선민지 씨,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네 부모님께서 남의 소중한 남편이랑 바람 피우라고 당신을 그렇게 곱게 낳아주신 건 아닐 테지만 어쨌든 당신은 저에게 정말 고마운 사람이에요. 제 인생의 가장 큰 쓰레기를 당신이 직접 가져가 줬으니까 말이에요. 고마워요. 그리고 생일 정말 축하해요. 친절하신 아르바이트생분께서
각 호수 현관문에 전단지를 부착한 사진을 일일이 찍어서 인증샷으로 보내주셨죠. 정말이지 10년 묵은 체증이 한순간에 쑥 내려가는 것처럼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그 두 년 놈이 같이 일한다는 학원에도 똑같이 부착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한때 같이 일했던 원장님 체면을 생각해서 겨우 참았습니다. 그리고 상간녀가 다니는 대학교에도 똑같이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그 아이, 지금쯤이면 대학교 졸업반일 테니 아마 학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가까이서 그 인간들 표정을 직접 봤어야 했는데 그걸 직접 보지 못해서 너무너무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날 저녁,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불나게 걸려왔습니다. 저장되어 있지는 않은 번호였지만 누군지 단번에 알 수 있었죠. 바로 제 전남편이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으니 전화를 피할 이유도 없지 않겠어요. 당당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남편은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온갖 쌍욕을 하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상간녀는 옆에서 울고 있는 건지 전화기 너머로 훌쩍거리는 울음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내가 그런 거지. 미친년아. 너 지금 제정신이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일을 만들어. 너 내가 당장 고소할 거야. 이보세요. 어디서 그렇게 쌍스럽게 욕지거리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랑 나랑 이제 무슨 사이라고 함부로 반말에 욕설이세요? 그리고 제가 그랬다는 증거라도 있습니까? 그럼 그 증거 찾아서 얼마든지 고소하세요. 저는 지금 수업 들어가야 해서요. 이만 끊겠습니다.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남편 놈은 분이 안 풀렸는지 그 뒤로도 계속해서 저주에 가까운 문자 메시지를 보내오더군요. 읽지도 않고 전부 삭제해버렸습니다. 증거가 있을 리가요. 자기가 그 아르바이트생을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연락처를 아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인간 원래 간이 콩알만 한 사람이라 괜히 일 크게 만들어서 긁어부스럼 만들지도 못할 위인이라는 걸 제가 잘 알거든요. 긁어봤자 결국 자기들만 다시 한번 망신당하는 꼴이 될 테니 말입니다. 어쨌든 이야기의 마무리로 제가 했던 이 통쾌한 복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추가로 글을 적어보았네요. 글을 쓰다 보니 시간이 꽤 많이 흘렀습니다. 이만하면 제 이야기는 충분히 전달된 것 같아 글을 마칠까 합니다. 하루빨리 제 사연이 유튜브에 업로드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앞으로도 열심히 애청하겠습니다. 두서없이 긴 이야기였을 텐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또는 듣게 되실 모든 분 항상 행복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